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시즌2 지리 답변편. 네. 유치권 깨뜨리기 지리 답변편 19번째 방송. 유치권 깨뜨리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경매 신청자의 입장, 채권자의 입장에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입찰자의 입장에서 이 유치권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러려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성립 요건이 유치권자의 점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유치권의 성립 요건들이 있는데, 뭐 채권과의 결련성이라든지, 채권의 결련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절대적인 성립 조건, 점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유가 뭡니까? 이게 법률 용어를 원해? 점유가 뭐야 도대체? 점유는 물건을 사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적으로. 이 말이 좀 추상적이잖아. 사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이렇게 딱 쥐고 있어. 사실적으로 지배해? 너는 나의 점유물이니? 마누라는 점유하고 있지. 마누라에 대한 점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없나? 착각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물건을 사실적으로 지배하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 무엇 가지고 판단하느냐라는 게 이제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네.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의 사실적 지배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시간적인 관계를 보는 거예요. 물건하고 점유하고 있다는 사람하고 사이에서 시간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지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걸 30년 동안 천혜별에 나왔으면 그 점유가 없다고 보나? 그치. 그러니까 이게 작용의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작용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지속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시간적 관계라고 얘기해요. 좀 어렵네. 좀 어렵지. 그러니까 말이 좀 공간적 추상적이라서. 지배는 내 이해는 되겠다. 그냥 느낌이 딱 오는데. 시간적 계속성.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땅을 주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어. 늘 그쪽으로 다니고 있단 말이야. 네. 그 사람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을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지, 그래야지 점유를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계속되지 않으면은 점유를 인정하기 좀 어렵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어떤 사인의 토지를 도로로 지정을 한 거야. 도로로 지정만 해뒀을 뿐이지 거기를 이렇게 뭐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까 아닐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돼야 된다. 여기 이제 시간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일종의 연속성, 계속성. 그렇지. 이렇게 보면 판단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점유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간적인 지배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이게 공간적인 밀접성이 조금 있어야 그래야지 물건을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과 물건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인 관계, 이거를 이제 1차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 질문해 볼게요. 토목공사 하는 경우에도 석축을 쌓고, 그렇지. 거기에 뭐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토목을 쌓고 길을 내고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그 유치권의 성립 조건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 토지가 경매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시군 정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울타리를 그 광범위한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못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예, 나 여기 점유하고 있었어 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그게 보세요. 컨테이너라는 것은 사람의 지배관계를 상징하는 물건이잖아. 그죠? 근데 그게 계속 거기에 있어. 그리고 언제든지 컨테이너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이제 점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시간적, 공간적 관계에 비춰보면.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대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의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은 두 번째 기준이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은 그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올 때 누구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타인의 지배를 늘 배제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배제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야. 타인 지배 배제 가능성. 어쩌다가 들어온 것까지 이걸 지배 가능성이 없다. 늘 펜스를 쳐놓고 시건 장치를 해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야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까지는 안 된다. 그렇지. 그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요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짐 몇 개만 남겨두고 이사는 딴 데 갔단 말이야. 그리고 그 비밀번호 그러니까 그 열쇠 그 자동문 있잖아. 그 비밀번호 그 설정을 해놓고 비워뒀단 말이에요. 그 임차인의 점유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계속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타인 지배 배제 가능성으로서 열쇠. 그 다음에 시간적 공간적 지배 가능성으로 집 몇 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뒀으니까 이건 이제 점유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판단의 자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따져요.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본권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네가 저기 전라도 강진에 있는 전라도 강진 아나? 알지. 우리 저 정약용 선생 유배지. 혹은 뭐 저 경상도 봉화. 봉화. 봉화 알지? 봉화 알죠. 네. 거기에 있는 임야를 100평을 네가 샀다고 치자. 임야 100평 파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최소한 한 300평 돼야 되는데 어쨌건 하여튼 그 등기 쳤어. 등기는 이제 넘겨받았는데 거기 가본 적이 없어 네가. 항공 지도로만 내보고 항공 지도를 보고 질렀어? 가본 적이 없어. 오케이. 네가 거기 임야를 점유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소유권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점유한다. 점유한다라고 추정해 줄 수 없나?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대지, 그 다음에 임야,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등기가 넘어오게 되면은 지배관계도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등기는 넘어왔는데 지배관계, 점유가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추정해 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 그렇지. 그러니까 본권 관계를 가지고 점유가 인정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권자는 사실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지 물건이 아닌 물건을 지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본권 관계를 가지고 본권이 인정되는지 아닌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권 관계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주된 이제 판단의 자료예요.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관계, 그 다음에 타인 지배 배제 가능성, 그 다음에 본권 관계.
그 중에서 이제 번권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의 자료로 보죠. 자, 그러면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적법한 점유라는 건 뭘까요? 불법적인 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가 적법하게 개시가 되었을 때만 유치권 행사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현재 지금 유치권 행사 중 이런 프랜카드도 걸어놓고 점유하는 것과 같은 징표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유치권을 깨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사람의 점유가 아예 불법하게 개시가 되었다. 아예 시작 자체를 불법하게 개시했어. 이런 경우라면은 아무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사실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불법 행위로 개시가 되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유자의 점유를 힘으로 몰아내가지고 점유를 획득하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했다. 점유를 침탈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런 권리가 없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점유하면서 거기에다가 뭔가 비용을 들인다든지, 공사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들. 소유자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비용을 들였다. 아, 근데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경계가 우리 항상 뚜렷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경계를 혼동하는 바람에 남의 땅에다 공사를 한 거야. 그래놓고 거기 점유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들였으니까 어쩔 수 없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내가 이제 땅 소유자인데, 땅 소유자인데, 어떤 놈이 경계를 침범해가지고,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야. 나는 몰랐지. 왜? 그 땅이 어디 있으니까? 씨발, 봉화 있으니까. 봉화 사람들은 뭐야? 그렇다 치고. 맞아. 봉화에 우리 저 동기 여친 있잖아. 진짜? 손. 아, 그게 봉화야? 영양사로. 네. 지금 뭐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네. 자, 근데 그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라는 공사업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네. 이 공사업자가 내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 내 땅에 건물이 있다. 그래서 건물 철거해라. 라는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건물 소유자 난 모르겠다. 뭐 철거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건물 유치권 행사는 이놈이 나 유치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못 비운다. 사람이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때려 부실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배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랬을 때 이 건물 유치권자가 토지 소유자인 나한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을 하면서 건물에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그 유치권자의 토지 점유를 잘 봐야 돼. 토지 점유. 토지 점유가 보면은 토지 점유 불법하게 개시가 된 거지. 아, 그렇네. 그치? 그러니까 유치권을 적어도 땅 주인에게는 주장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불법하게 점유가 개시되었을 때에는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법 점유를 이렇게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경매 사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유자를 찾아가서 네가 적법하게 점유를 넘겨준 거 맞냐? 라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소유자 의사에 반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유치권 깰 수 있겠네. 그렇지. 네네.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거는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경매 사건에서 유치권 신고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채무자하고 내통하는 유치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90% 이상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 가지고 유치권을 박살낸다 이렇게 이제 하기는 어렵고 여러분 이제 유치권자의 점유라는 것은 이게 유치권이 발생할 때도 필요하지만 유치권이 존속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인 점유를 그렇죠. 만약에 유치권자의 점유가 상실되었어. 중간에 점유가 없어져 버린 거지.
근데 그 점유가 없어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유치권 소멸한단 말이에요. 무엇인지 불문하고? 그 천재지변은 설사 점유를 침탈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유치권 행사 좀 프랜카드 걸려 있는데 낙찰자 몰래 가서 떼버린 거야. 낙찰자 몰래 가서 떼버린 거지. 그럼 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걸로. 근데 유치권 주장을 못 해요. 점유를 침탈당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치권자가 점유 회수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유를 다시 회복할 수는 있지만 점유 회수 청구 소송의 이 제소 기간이 있어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기간. 1년이야. 그럼 1년만 버티면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1년 지나면 못 한단 말이야. 그럼 힘으로 뺐어도 된다는 소린가? 그래서 옛날에 그 힘으로 뺏은 사건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 대구에 청구건설이라고 있어요. 전에 그 얘기했죠. 청구건설. 네네네. 청구건설이 이제 유치권 행사하고 있었는데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토지 낙찰받은 사람이 이 청구건설 몰아내려고 그 사람이 보니까 이게 좀 그 어깨 조심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판결문에 보니까 인부들을 동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인부들이 이제 영역이었다. 인부들이 이제 자기 이제 동생들인가 봐. 인부들 몇 명? 80명을 동원했어. 그래가지고 현장 직원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차지한 거지. 청구건설은 실제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그 유치권자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청구건설도 서울에서 인부를 구해와가지고 밤에 습격하고 하여튼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저 한국 전쟁 중에 저 어디 서부전선, 그치. 서부전선 저 고지 낮에는 저 고지전. 고지전. 낮에는 우리가 뺏고 밤에는 뺏기고 뭐 그런 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유치권을 그런 식으로 힘으로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거든요. 이거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저기 아무도 없는데 열쇠는 잠겨져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정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단 인도명령 신청을 하셔야죠.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냥 이사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이제 달콤하죠. 쉽게 해결되기도 하는데 잘못 걸리면 상대방이 조금 경매에 대해서 알고 좀 괴롭히려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문제 삼을 소지가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을 해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이 이게 피해자들이 보호받는 어떤 수단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강자들이 자기 권리에 행사하는 거야? 그거보다는 그냥 그 법원하고 변호사만 좋은 일이야. 생각 안 좋은데. 그러니까 가해자도 손해고 피해자도 손해야. 둘 다 손해야. 변호사만 좋은 일이야? 이게 참 희한해. 이게 사법적 구제라는 것이 변호사 자격 좀 땄으면 좋겠다. 재판에 의한 구제라는 것이 이게 적어도 피해자한테는 손실이 안 가야 되는데 소송하고 난 다음에 다 승소했어. 그래도 피해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에 손해액 상승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문제는 많은데 이겨도 뭐 손해는 손해더라. 이겨도 손해지. 지면 더 손해고. 그렇죠. 이겨놓고 손해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상황을 잘 봐서 그래서 소송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소송을 안 하고 돈이 좀 들더라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지금 점유가 계속돼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죠. 네. 그죠. 유치권을 깨트리는 방법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점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가지고 유치권을 다투는 방법.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유 가지고 일단 다투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게 여의치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수단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뭐 있을까?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할까? 요 하나만 얘기합시다. 점유에 대해서. 유치권자의 점유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경매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점유자가 뭐 이렇게 실제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들어온 점유는 그 유치권의 성립 조건에서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원래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도 당연히 유치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논리를 계속 일관해 버리게 되면은 경매 절차 매수인은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들을 입을 수 있고 경매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매상 채무자는 다 가짜 유치권 만들어 가지고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다툴 거단 말이지. 그죠? 그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 그리고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현황을 기초로 해서 내가 살지 말지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언제 현황을 기초로 하느냐면은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당시의 현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도 이루어지죠. 매각 물건 현황 조사도 이루어지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당시에 실제로 유치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가지고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점유도 그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치권이 있어서 성립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점유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당시에는 그럼 점유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치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당시에 유치권의 행사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동산에 보면은 선행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행 가압류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언제에 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다.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당시에 점유가 있어야지만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법적인 상권은 서류를 보고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지만 유치권은 현장을 탐문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그게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증언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한 3사람 정도가 거기 현지인 3사람 정도가 증언을 받았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1월 1일이었어요. 근데 동년 2월 2일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점유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어떤 사실 확인서를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떼준다 그러면, 사인해준다 그러면, 그거 유치권을 배제하는 효력 같은 게 작용할까요? 그렇죠.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압류, 이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요걸 이제 압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압류가 있을 당시 유치권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때 점유가 있었어야지만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요. 순위가. 근데 가압류 당시에는 점유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당시에는 점유가 있었어. 이러면 유치권 주장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때는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가압류 당시는 가압류가 됐다고 해서 경매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본안 소송해야 되니까. 체납처분 압류도 마찬가지예요. 체납처분 압류 등기 당시에는 이 점유가 없었지만
공매가 될 당시, 그죠? 그때에는 점유가 있었다. 그럼 유치권으로 주장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점유는 적법한 점유해야 되고 점유가 계속돼야 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당시에 점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전부터 점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봤고 큰 틀에서는 점유의 전체적인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점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점유는 현장을 탐문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해서 나름 이렇게 증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서류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서 발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치권을 깨뜨리려면.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많고 많은 유치권의 성립 조건 중에서 다른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가 보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가을이 깊어갑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말도 살찌고 나도 살찌고. 네. 좋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와 고수되기 시즌2 질의답변편 19번째 방송 유치권 깨뜨리기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모르겠지만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